그 공개키 방식에서 처음에 이제 공개키가 제한이 됐고, 공개키에서는 이제 공개키 인증, 즉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처음 도입된 개념이 인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거의 유일한 솔루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인증서라는 개념은 미국 무슨 모 대학에 있는 석사 학생이 그냥 제안했던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그 공개키 방식을 쓰려 그러면 그렇게 인증서가 필요하고, 인증서를 쓰려 그러면 어떤 기반 구조처럼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정책, 기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방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었는데, 성공한 시도는 별로 없지만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시도가 바로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기존 같은 공개키 방식인데요. 공개키 방식에서 인증서가 필요했었는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키를 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그 공개키 방식에서는 인증이니까 뭔가는 그 인증 어디 갔어? 샤미르 그 아이에 맞는 사람 중에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런 신원 기반 방식으로 가면 인증서를 쓰지 않고 사용하지 키를 쓰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의 공개 키들은 랜덤하고 그 생성 이게 또 싹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랜덤 값들은 누가 만든 건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내 거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 샴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은 공개키를 그냥 랜덤하게 비트 값을 가지고 생성하는,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하면 인증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신원 정보,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공개키를 사용자의 신원 정보. 사용자의 신원 정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든 사용자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한다. 안 되겠죠. 동명이인이 있어. 그래서 사용하는 신원 정보는 사용자마다 독특한 정보가 돼요. 독특한 정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주민번호 이런 건데,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같은 거가 되겠죠. 나랑 똑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또 아이디 받을 때 그냥 아이디를 받는 게 아니라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쓰는 경우도 많죠. 식별하기도 편리하고 기억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 이런 정보를 넣어서 오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키로 만드는 거예요. 공개키로. 그러면 내 신원 정보라고 하는 개념, 나만 알고 있는 정보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원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키를 만든다고 하면 그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가 필요하겠죠. 근데
신원 정보는 비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신원 정보를 가지고 내 공개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신원 기반 시스템의 어떤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키를 공개키만 있으면 보통 개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공개키는 아무나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키도 아무나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실제로 없어요. 공개키도 만든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공개키는 사용자들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만들되 개인 키는 아무나 만들 수 없도록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키를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별도의 PKG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하나 둬서 그 기관 사용자들의 개인 키를 만들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 키를 만들 때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겠죠. 김상진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만든 키는 김상진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 얘기는 여러분이 내 신원 정보를 가지고 누구만 쓸 수 있는 공개, 누구의 공개키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공개키가 될 수가 없죠. 안 쓰고 있을 그걸 쓰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서가 필요가 없죠. 나한테 보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이메일과 신원정보로 쓰인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내 그러면 그 공개키로 인증서 했던 어떤 공개키를 누구한테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지죠. 그럼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렇게 좋은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이제는 예전 방식에서는 개인 키를 하면 본인이 생성해요. 인증기구 생성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공개키와 개인키 쌍으로서 내 공개키에 대한 보증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 개인키는 인증기관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알겠죠. 알면 부위가 다 있으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는 그대로 개인키를 이 방식, 실험기관 방식은 누가 만들어? PKG라고 하는 어떤 신뢰기관이 만든다는 거예요. 개인키를 내가 이때 다시 줘? 그러면 있었지만 는 김상진 행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인증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키는 나밖에 모르고 그 인증기관 모르는 형태였어요. 이 방식에서는 그게 첫 번째로 큰 문제가 돼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 PKG라는 그 기관한테 어떤 권한이 주어진 거죠.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권한이 그 아주 심각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권한이 그쪽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이 남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권한을 남용됐을 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다? 권한을
분산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PKG라는 기관을 하나의 독립기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가지고 3명, 4명이 동의하면 만들 수 있게, 혼자는 못 만들게 해가지고 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하나로 집중되면 그 권한은 분산시켜가지고 해소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어떤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또 정책적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오케이 해야지만 그 키를 만들 수 있게끔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만 있었으면 어쩌면 인증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증서를 쓰고 신원 기반으로 넘어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원 기반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여기다 써놨나? 여기다 써놨는데 어떤 문제냐면 인증서를 쓸 때도 폐지라는 게 필요했었죠. 즉, 영구적으로 바꿔주는 게 안전하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패스워드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더 안전해요. 머리 아파서 못할 뿐이지.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안전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키를 어떻게 생성한다? 신원 정보를 가지고 생성하는 거예요. 신원 정보. 그러면 바꾸려면 바꿔줘야 돼요. 신원 정보를 바꿔야 돼. 그런데 신원 정보를 바꾸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매우 불편한 걸 수도 있어요. 주민번호를 썼다. 바꾸고 싶어서 못 바꾸죠. 못 바꾸는 거고. 그럼 키를 못 바꿔. 노출돼도 못 바꿔. 그런 문제가 있죠. 대신에 예를 들면 전자우편 같은 걸 썼어. 그럼 우편 주소를 바꿀 수 있죠. 근데 신원 정보를 자주 바꾸면 신원 정보의 장점이 사라지죠. 신원 정보의 장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도 편리한 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편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나랑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주민번호나 전자우편인데 전자우편이나 아니면 휴대폰 번호 이런 것이 훨씬 더 여기서는 좋은 정보가 돼요. 왜냐하면 내 전화번호는 알 수 있죠. 근데 내 주민번호를 아는 거는 좀 그래서 전자우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편리한 수단인데 신원정보로 사용자마다 다 다르고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메일을 이제 더 이상 G메일을 안 써서 다른 걸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키를 바꾸기 위해서 내 메일 주소를 바꾼다든지 내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그 문제가 대단히 또 해결이 안 되는 물론 그것을 해결하려고 신원 정보 말고 랜덤한 정보를 하나 더 넣어서 나중에 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랜덤한 정보를 넣는 순간에 처음에 얘기했던 신원 정보의 장점이 없어. 신원적인 정보는 요것만 알면 상대방의 공격키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 친구의 랜덤 값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문제가 실원 정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 문제 갖고 석사, 박사 때 많이 고민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답이 별로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신원 정보가 어떤 대안으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공개키 방식의 대안으로 많이 구는 그렇게까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실제 세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해결하기가 쉬운 거면 보통 해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대학원 관련 얘기를 잠깐만 하면 대학원을 간다. 뭐 대학원 여기서 있겠죠. 그렇죠? 대학원을 가면 해요. 영국이죠. 영국은 안에 새로운 고래요. 그게 졸업이 안 돼요. 학위를 안 줘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았다는 건 좋건 아주 수준이 높건 낮건 간에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 그 연구 결과가 그래도 조금은 학문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는데 분야로 갔어.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야. 그럼 붙잡고 있으면 해결될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물론 또 뛰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또 어떻게든 풀려요. 풀리긴 풀리는데 보통의 우리 수준에서는 10년,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암호기술 같은 경우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분야로 가면 좀 연구할 거리가 많고 어떤 분야로 가면 이미 연구할 거는 다 연구가 돼서 연구할 게 별로 없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잘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걸 되게 좋아. 그래서 공부를 그쪽으로 더 하고 싶어. 공부 더 하는 건 좋은데 실적을 못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실적을 낼 때 도움 주는 건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 변화. 기존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이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사물 인터넷, 뭐 애드헙 네트워크, RFID, 비트콘 뭐 이런 새로운 뭔가가 디바이스나 환경이 나오면 그 환경에 맞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장점이야. 먼저 생각해서 먼저 하는 것이 장땡이고 아니면 어떤 승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실제적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대학원을 갈 때 이 분야가 지금 연구가 좀 정체되어 있는 분야인지 할 게 많은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서 해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기술 같은 경우도 웬만한 것들은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다 할 건 다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다만 이제 뭐 새로운 사물 인터넷 나왔는데 사물 인터넷에 새로운 인증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기존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논문 제안하면 논문이 채택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그 기술적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서비스 하는 데 필요할 수 있어도 논문이라는 개념으로 학술적인 경우에 그거는 쳐주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하는 경우에도 졸업작품을 어떤 만드는 거가 있는데 대단히 돈이 많을 것 같아. 많이 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졸업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냐? 아닐 수 있어요. 만드는데 한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건 졸업작품으로 아무리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많이 팔리고 하더라도 졸업작품으로는 가치가 아니면 졸업작품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졸업작품은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좀 많은 요소들이 종합해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거를 만들기 원하는 거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건데 그거가 만들기 어려워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졸업작품으로서 더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만들어 뭔가 앱을 하나 만들겠다. 아이디어는 되게 만드는데 고민했는데 기술적인 거 보면 뭐 100줄이면 다 돼. 어? 그거는 졸업작품 갖고 오면 뭐야? 그렇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구도 그렇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실온 기반이 뭔지는 대략 이해됐죠. 네. 시도들이 있다. 공개키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까 인증서 좀 다른 방법으로 공개키 방법도 없을까도 많이 연구한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나는 새로운 공개키 방식을 만들겠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무모하게 시도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대학원 만약 그리고 이렇게 연구 분야를 잘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연구해서 어쨌든 실적이 나와야지 학위도 받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지금은 이 얘기가 별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석박사 때 이쪽으로 공부할 때는 이쪽 많이 됐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키를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 갖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을 하면 그 메시지 내용은 정부 기관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부 기관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와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기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도청은 아니더라도 감청을 하고 싶죠. 감청한다는 건 법원이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청하고 싶은데 감청을 하려면 감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암호 알고리즘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지능적인 범죄자 통신을 할 때 암호화해서 하면 다 해결되죠. 그 경우도 그 작년에 카톡하고 거기서도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내 교환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가? 쌍방이 암호할 건가? 서버가 암호할 건가? 서버에 풀려져 안 남을 건가?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기술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키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키를 어떻게 만들까? 이 친구랑 텔레그램 써서 교환하는데 비밀키를 써서 하면 뭐가 필요해? 내가 갖고 있는 키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키 언제 교환했나? 어떻게 할까? 그게 가능할까? 그럼 공개키를 쓰나? 그런 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제는 조사. 어쨌든 만약에 안전하게 우리가 메시지 뭐든 간에 알고리즘을 가지고 키를 잘 교환해 가지고 암호화해서 교환했다. 그러면 국정원이 오든 보안 어떤 누가 오든지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감청을 좀 해보고자 미국가 이제 시도했던 게 바로 키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 위탁. 키 위탁은 여러분들이 암호 알고리즘 써도 좋은데 우리가 주는 기계 갖고 써라. 이런 방식이고 또 하나는 아무렇게 쓸 때
키를 정부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쓰기 전에 정부한테 키를 줘야 돼. 그거를 키 위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게 키 위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를 갖고 가는 거죠. 그걸 안 갖고 가면 감청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잘 안 되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워낙 장치들이 발달되고 보니까 예전에는 끼케야 사용하는 전기 뭐 전화기 근데 지금은 워낙 통신하는 수단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대단히 이 암호화 이게 뭐 지금도 자바 라이브러리 있으면 다 메시지 암호화할 수 있거든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 암호화하면 감청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전에 나왔던 개념이 키 위탁, 키를 정부에 줘라. 자기네들이 함부로 안 쓰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키 위탁에서도 키 위탁 문제를 조금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보고 무조건 주겠죠. 그래서 내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하나 갖고 있고 뭐 인터넷 지원이 하나 갖고 있고 경찰이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세 기관 법원 영장을 받아서 오케이 해야지만 뭐 그 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죠. 근데 그 아주 강력한 정부가 오면 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이고요. 이 키 위탁이라는 거랑 복구라는 백업이라는 개념하고는 별개,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파일을 암호화해서 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키 분실하면 파일도 그냥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키 백업을 하는 거죠. 근데 위탁을 해가지고 키가 나한테 있지만 다른 어딘가에 키 복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감청할 때 쓸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하면 이거 내 키니까 내가 그러니까 좀 달라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키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남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그 사람이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키 백업하고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양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해시함수까지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제 살펴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해시함수라고 해서 임의의 길이의 이집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이집 문자열로 매핑해주는 함수를 해시함수라고 그러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쉬운 개념 같아요. 메시지 지문이다. 메시지 지문. 메시지 핑거프린트. 는 김상진은 아닌데 김상진을 상징하는 김상진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되는 그렇죠? 지문이라고 하는 건 그럼 메시지 지문 메시지는 이만큼 긴데 그걸 해시한 값은 그 메시지 자체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그 메시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메시지 지문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해시 함수는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간단히 봅시다. 어쨌든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큰 메시지를 작은 메시지로 줄이는데 근데 일반적인 개념의 압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압축은 줄였다 다시 어때? 원래대로 가야 되지. 근데 얘는 줄이기만 하면 되지 원래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원래대로 가려면 줄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너무 확 줄여버리면 원래 거를 가지고 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줄이더라도 어떤 줄일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은 제한적인 거예요. 크기가. 근데 이 압축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줄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계산이 용이해야 된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줄이는 게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력을 넣고 입력을 주면 빡 계산하고 출력을 주는데, 출력을 누구한테 주면 이 출력이 어떤 입력을 가지고 계산된 건지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나 좋은 수단이 있어도 계산하는데 어려워야 돼요. 100년, 1000년 걸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면 함수에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죠. 그렇죠? 입력값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데, 해시 함수는 근본적으로 입력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요. 근데 출력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우리가 쓰는 해시 함수 요즘 많이 쓰는 거는 256비트 정도 돼요. 256비트. 이게 256비트면 상당히 다양한 값인데,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기에 입력을 넣을 수 있는 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다양한 메시지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즉 이쪽이 이쪽보다 크죠. 클 수밖에 없죠. 해시 함수라는 거. 그러면 이쪽이 크면, 이쪽이 작으면 어떤 두 개의 값을 계산했을 때 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불가피한 거죠. 저거를 방지할 수는 없죠. 1대1도 하려면 입력의 크기와 출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우리가 뭐 영화 파일을 해시한다. 256비트로. 그러면 어떤 영화는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뭐가 일어났다? 충돌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건데, 뭘 여기서는 요구를 하냐면, 충돌 나는 건 불가피하지만 충돌을 찾는 것은 어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돌을 찾는 것 어려워야 한다. 충돌을 찾는 게 쉬워지면 해시 함수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방향성도 돼야 되고 충돌을 찾는 게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해시 함수 중에 일방향성은 되는데 충돌 찾기는 좀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원웨이 해시 펑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충돌까지 찾는 게 어려우면 collision resistance, 충돌 회피 해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기술의 해시 함수를 활용할 때에는 충돌 회피까지 되는, 충돌을 찾는 게 어려운 것까지 이제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한 충돌, 강한 충돌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얘를 하나 주면 얘로 가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얘 갖고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꼭 찾아야지만 일방향성이 깨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를 찾아도 되고 다른 애를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얘로 매핑되는 어떤 애도 못 찾아야 되는 게 일방향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 갖고 계산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이라는 건 요거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아무나 이걸로 매핑되는 것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돌은 예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주고
얘와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얘나 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충돌 개념입니다. 얘를 주고 얘를 찾는다. 그리고 이쪽에 강한 충돌은 아무것도 안 주고 똑같은 걸로 매핑되는 거 아무거나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쉬워요? 이쪽 게 더 쉽죠.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 핑크색 찾아도 요 하늘색 찾아도 되고 요 노란색 찾아도 되고 아무거나 찾아도 되니까 훨씬 찾는 게 많죠. 얘는 얘를 주어주면 얘 말고 얘네들을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쉬워? 찾는 건? 얘를 찾는 거. 이 얘기를 요 birthday paradox로 좀 매핑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여기서 저랑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약한 충돌 찾는 거예요? 강한 충돌 찾는 거예요? 약한 충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일이 같은 사람 쌍 아무나 찾자. 그거는 뭐예요? 강한 충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혼란스러운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찾는 게 어려우면 이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강한 충돌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거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당연히 못 찾겠죠. 그래서 충돌 회피적인 차원에서는 얘를 못 찾아야 돼서 강한 충돌 회피라는 것은 임의의 쌍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임의의 쌍.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확률 잘하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확률 더 잘할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 다 들었지. 저는 들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본적인 확률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은 이 전제는 있어요. 전제는 있는데 생일은 균일하게 분포됐다고 전제를 합시다. 근데 생일이 보통 균일하게 분포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저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기 위해서 여기에 있을 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365 나누기 2죠. 180명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는 나랑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는 있는 거죠. 그게 어려워, 확률은? 이해되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좀 고민해봐. 내가 왜 이해 안 되나? 그래서 365명이 있으면 균일하게 분포 있으면 365명이 다 생일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이렇게 50% 되려면 183명 정도가 있으면 50% 확률이 돼요. 반은 갖고 놀아야 되는 거죠. 반은 뒤져봐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일 같은 일상을 찾고자 하나 찾고자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3명만 있으면 돼요. 23명만 있으면 거기에 똑같은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균일하게 갔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적으로 원래 풀 수도 있어. 생각을 해봐. 이렇게 공들을 딱 넣는다고 생각할 때 몇 개 공을 이렇게 막 넣어야지 똑같은 애들을 넣을까. 그러니까 23명을 뽑아가지고 막 걔들의 생일 이 통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23개를 뽑아서 랜덤하게 23개 뽑아서 넣다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똑같은 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일의 확률. 그래서 보통은 그걸 계산해 보면 루트가 돼요. 루트. 그러니까 65의 루트를 씌우면 23이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128바이트짜리 해시 함수를 쓴다.
128비트 해시함수를 쓴다. 그러면 원래 안전성이 2의 128승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상당히 높은 안전성이에요. 그런데 충돌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뭐가 씌워져야 돼요? 루트가 씌워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64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비트의 안정성밖에 없는 거예요. 128비트를 쓰더라도. 왜? 이런 개념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여러분 계속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랑 같은 생일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구나. 나랑 같은 생각이 필요 없고 아무나 여기서 생일이 같은 사람 2명을 찾는 게 더 쉬울 거고 그게 쉬워지는 확률이 루트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크기. 그래서 그거를 원래 패러독스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돌을 찾기가 어려워야지 이제 그 어떤 해시함수로 우리 암호 알고리즘에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그럼 해시함수를 우리가 어떤 용도로 암호 기술에 쓰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